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3, 4월 한국경제 위기설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향후 주식시장 관련 얘기도 담고 있고 금리와도 관련된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환율은 환율이고 금리는 금리고 주식은 주식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 이 환율에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2007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랬는데 결국 외환시장 정보만 알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참고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2007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이 주가 지수가 12월에 약 한 2000에서 2100 사이일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정권 전문가들은 2008년 주가 고점을 그 2400에서 2500으로 봤어요. 근데 실제 2008년 주가는 고점은 그 2008년 1월 1일이 최고고 1월 3일입니까? 아니면 2007년 12월이 최고고 저점은 1000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50% 깨진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라는 거죠.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총 외채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50%에 육박했거든요. 단기 외채가 왜 50%까지 증가했을까요? 기업이 장사를 잘 못한다는 거죠. 수출해서.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2007년 연말 주가가 2000이니까 2008년은 20% 오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완전히 소설이죠. 소설. 어떻게 정권 전문가가 소설을 씁니까? 그래서 환율 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그게 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건 소설을 써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유동부채, 단기 유동부채입니다. 단기 외채죠. 그러니까 그것이 총 외채의 50%인 거죠. 그 상태가 9개월간 유지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9개월 동안 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헛장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만 가지는데 정권 전문가들은 주가 올라간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환율을 모르니까 이제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 이 유동부채죠. 유동외화부채. 그러니까 총 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이면 외환위기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외환위기로 발전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외화 부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경영 활동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수출을 기업이 하잖아요. 그 기업이 무역을 해가지고 외화를 못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증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식 시장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정권 전문가들만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유 환율 연구소 이전이니까 그 무렵에는 제가 2007년 말하고 2008년 초에 강의도 다니고 이랬으니까 제가 주가 지수 12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환율도 외환은행에 가가지고 그때 저 기억으로는 그 매일경제 논설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1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그분이 환율이 아무리 올라간들 그 1200원을 돌파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분 듣는 데서 145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얘기거든요. 단기 외채 비율이 50%다. 그런데 왜 이게 단기 외채 비율이 50%까지 올라왔냐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기업이 무역을 통해서 장사 제대로 못하고 있다. 돈 못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1200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07년이 말이죠. 2000에서 2100인데 저거 1200까지 간다는 얘기를 그냥 별 고민 없이 의사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근거가 있는 거죠.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금리가 7%였어요. 7%인데 그럼 적정 주가는 더 내려가는 거죠. 적정 주가를 가지고 산출해도 이게 1200 코스피가 그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를 가지고 얘기해도 기업 이익이죠. 영업 실적하고 얘기해도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올라갈 끈덕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권 전문가들은 환율 관련 정보나 환율 관련 정보를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20% 올라간다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희생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2000에 거래량이 많아요, 원래. 주가가 높을 때 거래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200까지 내려가니까 부도난 기업이 많죠. 왜냐하면 외환위기니까. 또 기업이 금리가 막 15%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업 부도 안 나고 못 뺏겠죠. 그만큼 이제 환율은 주식시장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같이 하면서, 그럼 2021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주가 하락도 결국 외환시장의 정보가 다 녹아 있는 거죠. 그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외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7월부터 기업이 제대로 장사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장사 제대로 못하니 주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NFT 그거는 소설이에요. 왜냐, 기업 실적이 망가지는데 메타버스가 무슨 필요가 있고 NFT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외환 관련 정보를 보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예고되고 있고, 정권 전문가들이 보면 그 수출이 사상 최대치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김영희 교수는 수출만 뭐 증가하면 코스피 지수 상한가에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로 가지고 얘기했는데, 일평균 수출은 7개월간 사상 최대치인데 주가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는 거죠. 환율을 모르다 보니 그런 거죠. 결국은 환율과 주가, 또 환율 정보에는 주가 관련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시장금리,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1,100원에서 연초에 지난해, 그죠? 올 2월 말에 1204만 6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9% 내지 9.2% 환율이 올라서 원화가치 하락이죠. 물론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7% 상승했으니까 우리 환율은 순수하게 한 2%는 우리 정부 원인이다. 그럼 달러 인덱스는 왜 올랐냐 이거죠. 바로 한국과 같은 나라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란 거죠. 그러니까 환율 관련 정보에는 이게 많이 들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 빼놓고는 다 빠져버린 거죠. 예? 환율 관련 정보에 주식 관련 정보도 같이 들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7% 상승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주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만 지난해 올란 거죠. 또 원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인덱스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은 더 떨어져야 맞는 거죠. 많이 올란 것도 원인이지만,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기업, NFT 관련 기업, 2차전지 관련 기업 영업 실적이 수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환율 얘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환율 정보에 그 주식시장 정보, 금리, 회사채 시장 금리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순대 채권을 보더라도 2007년 4분기에 778억 달러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받을 돈이 많은 거죠, 외국에서 줄 돈보다. 그럼 왜 외환위기가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받을 돈 중에 허수가 많거나, 그러니까 예상 매출을 해놨는데 현지에서 판매가 안 되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아니면 시차가 생기는 거죠. 단기 예체는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 받을 돈은 장기성 그 채권일 경우에는 또 환율이 급등하죠. 그래서 2021년 4분기도 보면 그
받을 돈이 줄 돈보다 4,500억 달러 많아요. 그러면 2007년 대비하면 한 5배 증가했는데 그럼 환율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허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 받을 돈 중에 특히 외상 매출금이 많다라는 거죠. 뭐 지난해 그 코로나 사태가 뭐 아시아 전체를 그 완전히 뭐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아시아 그 수출 시장 환경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밀어내놨는데 밀어내기 수출을 했는데 현지에서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외채가 증가하는 거죠. 받을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통계는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 요인이면서 환율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외환보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통계만 보면 2007년에 2622억 달러, 지금은 4631억 달러니까 76% 증가했죠. 통계만 보면 문제없죠. 근데 필요한 그 외환보유고하고 같이 봐야 돼요. 2007년에는 필요한 외환보유고보다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 적었고요. 지금은 필요한 외환보유고 대비 겨우 한 200억 달러 여유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은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처럼 기업이 계속해서 외채 증가 요인으로 제대로 장사를 못한다면 이게 깨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는 2, 300억 달러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팔고 나가겠죠. 채권도 팔고 나가겠죠. 아직 뭐 시간은 남았지만은 바로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외환시장 관련 정보인데 그렇지만은 주식시장 관련 정보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율을 모르는 주식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환율을 모르는 금리 전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금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는 환율은 잘 모르겠대. 그런데 금리 얘기는 자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과 주식시장, 환율과 채권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는 안 된다. 왜? 환율 관련 정보에는 주식 관련 정보가 녹아 들어가 있고 금리 관련 정보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환보유고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대응을 하는데 주식시장도 향후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 상황이 그 총외채 증가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기업 활동 내지는 기업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 지금은 이제 환율은 고공행진이 이제 지속되는 건데 그러면 수입업체라든지 또 환율이 오르면 또 자금시장 경색되고 시장금리 오르잖아요. 그 회사채 금리. 그러면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무늬만 성장주.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장 다 대부분이에요. 그 주식은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정보가 뭐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4,631억 달러 외환보유고가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이 그 총외채를 유발시키는 그 경영을 한다면 뭐 외부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을 제가 이후로 작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 내지 2,800까지 하락하겠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외환보유고의 여유는 그래 많지 않다. 근데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3개월만 지속되더라도 뭐 좀 환율이 그러니까 제가 그 연초에 환율 전망을 하면서 6개월만 우선 보자. 그 이후는 다시 보겠다. 라고 하면서 정보가 아직 많지 않다. 연말은 돼봐야 순대외 채권 증가 속도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때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율이 하반기 내지 원래 연말경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우리 주식시장도 외환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